네, 전자신문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가 가고 가을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선도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에서 준비된 후보, 이기는 법을 아는 후보를 강조하고 계신 저희 원희룡 예비후보님을 모셔봤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먼저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전자신문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제주도에 가서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핫플레이스를 만드는 데 전념하느라고 전자신문 독자 여러분과는 조금은 좀 뜸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정보통신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IT 관련 활동에서 자주 뵀었는데요. 오늘 와서 뵈니까 옛날에 반가웠던 기억이 나서 아주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독자분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달 희망오름 포럼이었었나요? 그때 이렇게 나와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당시 시대 정신으로, 이 시대를 간통하는 시대 정신으로 공정과 혁신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원희룡 표의 공정과 혁신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국민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국민들이 삶에서 어려운 문제들로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기회를 넓히고 자기 삶을 헤쳐나갈 수 있게 희망을 만들 것인가? 이런 점에서 이 정부의 무능과 불공정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 공정이고요. 그래서 국가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도움이 되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을 과감한 국가 찬스로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올라버린 집값, 사라진 일자리, 힘든 교육비, 보육, 복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국가가 적극적인 국가 찬스로서 국민의 어려운 삶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자. 이게 공정이고요. 또 하나는 혁신인데요. 이제 대한민국 미래의 30년 먹거리, 이게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30년 미래 먹거리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 성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혁신 성장할 수 있는 거리는 첫 번째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전기차, 원자력, 그다음 수소발전 등 이 에너지와 도시산업이 있죠. 또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혁명,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존의 규제들 때문에 정부가 곳곳에 끼리 빠빠 끼지 않을 때 끼고 그냥 통제하다 보니까 민간의 활력이 지금 아주 눌려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규제풀이로 인해서 성장 동력을 찾고, 마지막으로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이 지금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새로운 어떤 성장판으로 만들 수 있는, 골다공증에 걸린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성장 호르몬의 주입, 이런 면에서 혁신 성장의 4가지 갈래를 이제는 일으켜서 미래 먹거리, 30년 먹거리를 만들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걸 두 단어로 요약을 하다 보니까 공정과 혁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 지지율이 상승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상승하고 계신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야권 전체 후보들을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 갈 길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준비된 후보, 이길 수 있는 후보지만은 스스로 본인의 약점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게 문제다, 이런 평가를 또 하셨어요. 좀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우리 일반 국민이 볼 때는 전체 정치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면 제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늘 관심을 갖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도 좀 많이 좀 지워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희룡이 누구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많아요. 원희룡이 있었구나, 원희룡이 있구나, 이것부터 저 여기 있어요, 원희룡이, 이것부터 필요하고요. 그러면 원희룡이 뭐야? 원희룡이 왜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의 지지율이 아니라 본선 경쟁력, 문재인 정부보다 더 우리의 국민들의 국가 찬스와 혁신 성장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점에서는 준비가 돼 있고 자질과 능력이 돼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발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이제 시작의 시작입니다. 이제 대선 판도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향후 본선 때까지의 대선 판도가 어떻게, 단일화 부분도 포함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국민의힘 당 바깥에 있던 윤석열, 최재형 두 유력 주자가 당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양자 대결 구도로 큰 틀은 잡혔죠. 근데 이제 아직도 바깥에
안철수 또는 김동연 이런 회자되는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초반에 합칠 것인지 아니면 막판에 합칠 것인지 큰 물줄기가 정리됐기 때문에 그 작은 물줄기가 전체 판을 그르칠 정도의 그런 위험 요소는 많이 좀 가라앉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차피 이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됐든 우리 야권의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분들은 모두 하나가 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야권 대통합 그러한 정신을 끝까지 진정성 있게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수가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는 경선 과정에서 약간 후보들 간의 단일화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뭐 그거를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경선 과정에서의 단일화라는 것은 큰 의미도 없고 효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하게 겨루고 어차피 컷오프라든지 거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경선 자체의 어떤 그 역동적인 과정에 의해 우리를 몸을 실어서 맡겨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공약과 정책 쪽으로 좀 질문을 좀 돌려볼게요. 그 아무래도 이제 야권 모든 후보들이 많이 얘기하는 건데 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부동산 정책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좀 전반적인 현 정권에 대한 평가랑 후보님이 가진 차기 정부에 대한 경제 비전은 무엇인지 그 차별점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우선 이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사실은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최저임금, 주 52시간 이렇게 해서 노동시장 자체를 굉장히 정치적이고 비경제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고요. 그 결과 부동산 값의 폭등, 또 일자리의 축소,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에서의 경제활동의 분위기가 위축된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덮쳤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정치적으로는 이 정부의 경제 실패를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어차피 위기니까 정부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고 있는데요. 경제정책은 그런 면에서 성장 동력도 떨어뜨렸고 여러 가지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엉뚱한 정책들만 했다. 그런 면에서는 총체적 실패라고 보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거냐인데 우선은 이 부동산 문제부터 이제 현실에 안 맞는 임대차 이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풀어야 되고요. 공급도 풀어야 되고요. 그다음 국민들이 내 집 마련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국가의 지원 정책들을 펼쳐야 되겠죠. 그다음 일자리도 지금 기업들을 벌 주는 식의 이런 정책들을 펴면서 그냥 일자리를 만들어내라고 해서 기업을 단체 기업 주는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규제도 풀고 기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분배를 더 개선하는 이런 선순환의 경제로 가야 되겠죠. 조세 정책에 있어서 기업의 승계든 아니면 내 집 마련이든 아니면 기업의 여러 가지 그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징벌적인 조세를 가지고 단체 기업 주면서 자신들의 이념에 맞는 경제 정책으로 자꾸 강요하려다 보니까 틀 전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조세는 그야말로 조세의 기능에 맞게 해야 되고요. 기업과 민간의 역동성 그리고 혁신 성장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국가가 제대로 이거를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그 반반주택 이렇게 공약 발표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부동산에 대해서 되게 큰 그림을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혹시 또 준비하고 계신 부동산 관련 정책 또 준비하고 계신 게 혹시 있는지 궁금하고 그 반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다른 후보들한테 약간 재정 문제에 대해서 공격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반대급부를 갖고 계신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우선 반반주택을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무주택자들이 집을 마련하는 방법은 자기 돈으로 사든지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집값이 너무 올랐고 지금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설사 또 대출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건 전부 부채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가처분 소득을 줄여서 경제 전체에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금리 상황, 그리고 국채금리도 약하기 때문에 정부가 집은 투자를 해주자. 원금에 대한 상환 부담 없이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만 본인 또는 대출금으로 이 집을 사고요. 그 다음 자산이 좀 더 모아지면 국가 지분을 사서 100% 자기 집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실거주 목적이고 돈이 안 모아지면 국가의 지분을 유지한 채로 그냥 실거주를 계속해도 되죠. 그래서 이런 선택권을 국민들한테 주자. 그리고 어느 위치에 어떤 집에 살 건지도 그게 뭐 지나친 부당한 호화주택만 아니면 국가에서 개인에게 선택권을 주자. 재원이 뭐 어떠냐 마련하셨는데, 똑같은 그 숫자의 주택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임대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돈이 적게 됩니다. 결국 이런 재원 마련은 금융에 의한 채권 발행의 기법을 가지고 조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이것은 똑같은 숫자를 공공주택으로 만들겠다는 100만 호 공공임대주택에 비해서는 재정은 10분의 1도 안 들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주지사 이제 퇴임을 하셨는데 좀 섭섭한 부분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정도 들었던 자리기도 하시고 할 것 같은데, 그 지사로서의 경험이 향후 이제 대통령이 되셨을 때 국정 운영에 좀 어떻게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다운 핫플레이스 제주로 도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특히 전기자동차 천국을 만들었고요. 그다음 인공지능과 관련된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고 미래 인재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들을 제주도에서 모두 본격적으로 다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혁신성장, 인공지능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주축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미래로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이미 저는 해봤고 해낸 경험과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혁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상황 속에서 이 일들을 했거든요. 그다음 새로운 대통령은 민주당 180석이라는 여소야대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협치의 경험이 이 과정에서 보복의 악순환이라든가 정치적인 서로 극한 대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협치로서 통합과 그다음 일의 어떤 타협을 통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정치력, 그런 면에서는 제가 7년 동안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왔습니다. 그 정부 조직 개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부처에 대한 그 새로운 세팅 이런 거에 대한 좀 그 구상이 있으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정부 부처를 하기 전에 정부의 저는 그 기본 기조는 제가 내세웠지만 낮은 정부, 겸손한 권력, 그리고 스마트한 정부입니다. 국민들에게 국가가 해줘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아주 유능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국가가 선도적으로 준비해야 될 혁신성장의 인프라를 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것들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선 저는 중요성을 굳이 따진다면 과학기술과 특히 인공지능 혁명으로 모든 정부 부처들의 이거를 아주 진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 그 다음 두 번째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세 번째로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비해서 과학 방역이 되는 어떤 이 생명공학과 팬데믹 대응, 이 세 가지가 굉장히 강조되고 거의 국무총리나 부총리급으로 전체적인 조율도 할 수 있으면서 각 부처의 그 전문가들이 접목돼야 되는 그러한 스마트한 정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4차 산업혁명, 뭐 그 혁신 이런 걸 외치지만은 또 다른 편에서는 매번 나오는 게 규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규제 총량제도 얘기 나오고 규제를 줄여야 된다 얘기 나오지만은 지금에 와서도 별로 규제가 그렇게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반복되는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 놓고 만드는 사람은 있는데 이거를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폐법부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현재의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는 너무 처음에만 요란하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게 없고요.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는 이것을 거의 대통령의 최대 공약 중에 하나로 내세워서 입법부에 거의 해당하는 개념 정도의 폐법부라는 생각으로 규제개혁 시스템을 만들 때 기준은 뭐로 하느냐. 규제가 지속돼야 되는 증명을 아주 엄격하게 그 규제를 요구하는 부서에서 증명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다른 부서라든가 특히 민간의 혁신 기업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주면 이거는 폐기하도록, 민간에서 동의가 압도적으로 안 나오는 규제, 그 다음 경쟁 상대국과 글로벌 기준에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다 없앤다.
그렇게 접근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모든 그 주어진 권한을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희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장은 우리 코로나를 극복하는 게 우리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코로나도 앞으로는 과학 방역 또 스마트 방역으로 가야 되고요. 앞으로 AI를 필두로 한 데이터, 여러 가지 초고속 통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들을 AI 혁명이라는 그러한 우리의 깃발 속에서 묶어서 다음 정부가 획기적으로 이걸 뚫어낼 경우에는 앞으로 미래 30년 먹거리, 일자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제는 탑 10이 아니라 탑 5를 향해서 다시 힘차게 뛰고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위기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치와 리더십, 그러한 리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국민들의 바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제가 가진 그동안의 경험과 능력 모든 것을 던져서 이러한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던져서 뛰겠습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 후보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풀렸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강조하신 미래 30년 먹거리에 대한 고속도로가 앞으로 잘 펼쳐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